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체육학회 총무이사 경희대학교 김태형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리고 향후에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션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과학센터의 운영과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평창 포럼 파트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동계 스포츠과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참석하여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인 이곳 평창 군수로 재직하시면서 남다른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한왕기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파트너 세션을 준비를 하시고 기획해 주신 한국 최대의 체육학술단체인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체육학회 수석 부회장이신 심성섭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개회사는 방금 소개해드린 김도균 한국체육학회장님께 해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체육학회 회원 및 체육인 여러분, 한국체육학회 회장 김도균입니다. 2022년 평창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동계 스포츠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동계 스포츠 과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동계 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수 개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효율적인 스포츠 과학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학계와 선수들의 의견을 모아 동계 스포츠 과학 센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학계와 현장 그리고 지역, 정부가 정보 공유를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계 스포츠 선진국의 목표로 스포츠 과학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최문순 강원도 지사님, 한왕기 평창 군수님, 그리고 2018년 평창기념재단 유승민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준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 개회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축사는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열암인 평창군 군수이신 한왕기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 운영 세션을 마련해 주신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과 또 좌장을 맡아주신 박채희 국제이사님,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실 연사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첨단 ICT 기술로 스포츠 과학의 도약을 이루며 전 세계의 극찬을 이끌어낸 대회였습니다. 이후 스포츠의 과학화가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며
이 또한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는 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포츠의 감동을 배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은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세계적인 평화 도시이자 스포츠 과학의 중심 도시로서 비전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과학의 진보와 새로운 변화를 평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다른 스포츠의 열정을 가지신 한왕기 군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송홍선 실장님의 첫 번째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송홍선입니다. 예, 저는 정책과학원에서 스포츠과학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백그라운드 인트로덕션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과학센터의 동계 스포츠과학센터의 어떤 정의, 그다음에 그런 정의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하계 올림픽 위주의 지원이 계속됐었고 동계 종목에서도 어느 성적을 냈었지만 사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금도 저희들이 정부에게 받게 됐고 동계 종목을 지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올림픽,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 이 큰 여러 가지 국제 대회에서 저희들이 동계 스포츠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연구의 시작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계 올림픽 그 엘리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니까 2002년도 그 수준인데 6,261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스피드, 쇼트트랙, 요즘 이제 피겨가 김연아 선수 때문에 굉장히 좀 증가한 추세가 있고요.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아이스하키는 13세 이하가 거의 2,200명 정도 되고 아직까지는 좀 더 활성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이제 그 한 90회국에서 이 나라 숫자는 NOC는 하계나 동계나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도쿄올림픽에서는 한 2배 정도, 11,000명 정도가 되니까 하계 올림픽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세부 종목을 따져보면 109개, 하계 종목이 339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소치 때는 120명을 참가했고 평창 때는 저희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158명.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코로나 영향이 저희 나라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 79명인데 100명에서 120명 정도는 꾸준히 참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경 올림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하계 올림픽에서는 232명이니까 절반 수준,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올림픽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강세 종목으로는 쇼트트랙하고 피겨 스케이팅이 역시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이 이제 역대 강세 종목이었고 평창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 종목의 스노보드라든가 스켈레톤의 윤선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봅슬레이, 컬링까지 그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빙상의 실내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면 과학적으로 투자가 되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보게 됐고요. 여전히 쇼트트랙하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평창에서는 13종목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때는 601건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집중 지원을 하게 됐고 예산하고 역시 인력이 투자되는 예산이 되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평창 거는 이번에 거는 지나가고요.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하기하고 좀 다르게 이런 동작 분석이라든가 특이하게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이게 체력 훈련은 그 위주로 많이 안 했는데 체력 훈련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더 심화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올림픽 선수 경기력 향상을 이제 메달 획득을 위해서 스포츠 과학 연구소가 존재하고요, 센터가 존재하고 2009년부터 캘거리 동계 스포츠 과학 센터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도 2001번부터 그 호주 동계 스포츠 과학 센터를 설립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AIS라고 저희와 같이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에서 그거를 담당하다가 동계만 특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나라들이 이제 저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뭐 물론 일본도 지금 그렇게 추세가 동계도 특이적으로 동계 종목은 좀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주에 좀 분할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계 스포츠 과학 센터를 정의를 하다 보면 동계 스포츠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해서 지도자 선수들을 위한 과학적 연구, 지원, 교육을 통한 메달 획득에 기여하는 그런 게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을 아무래도 저희들은 평창에서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평창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레가시로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스포츠 시설을 활용하여 국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어떤 스포츠 과학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은 이제 한 채 들어갔죠. 김미옥 박사님이 평창 동계 스포츠과학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에서 그 역할하고 룰 정도를 좀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동계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시설이 근접해 있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좀 그 어떤 연구 기반의 종목 맞추면 스포츠과학 지원의 공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스포츠 산업하고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산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개발의 테스트 베드, 저희들이 어떤 콘텐츠를 주고 업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스포츠 산업을 그런 쪽에 좀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해외 선수 및 지도자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이 시설에서 평창 레거시 그 사업과 연계돼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국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하고 뭐 평창에 있는 군민이라든가 강원도 군민들의 도민들에게 뭔가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걸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이런 시설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2017년도부터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되게 이제 그런 풍동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런 조금
재원은 들지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경제 10국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탑 10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걸맞게 스포츠 과학 시설도 조금 기능적인 뿐만 아니라 콘텐츠라든 내용도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당성 연구에서도 면적하고 그런 지상 3층에 따라서 이 정도 시설들이 들어간 내용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런 센터에서는 역시 사람입니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구 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연구원들은 디벨로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연구기관에서 갖춘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 생리, 역학, 심리 이것뿐만 아니라 공학,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영양 요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선수에 대한 서비스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과학, 그다음에 그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테크니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기능들하고 저는 굉장히 이제 연구 쪽으로도 기존에 저희들이 한 과학원에서 한 40년 동안 여러 연구를 해왔지만 좀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동계 쪽에는 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합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시 연구는 연구 베이스에서 근거 기반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좀 더 근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과학원에서 영향을 하지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더 중심을 둬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사실 외국 AIS나 이런 데 가보면 선수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또 LPG 같은 경우하고 KLPG하고 차이는 뭐냐면 LPG는 그 LPG의 선수들은 골프를 할 때라도 선수들에게 최대한의 연습, 시합이 좋은 조건을 모든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우리는 그런 쪽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연구기관이지만 선수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거나 여기 마지막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그 서프리멘트 같은 것도 소개해주는 중요한 이런 것까지 소개해주는 그런 서비스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역시 서비스 마인드가 좀 있어야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연구기관이 되면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발전하지 않으면 연구원들도 마찬가지. 연구원 내에서도 자체적인 연구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 코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계 종목에 특화돼서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동계 종목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게 탤런트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망 선수를 탤런트 있는 선수를 선발할 거냐. 100m 선수를 갖다가 루지 선수를 만들 수 있고 스켈레톤 선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환을 만들어줘야 되고 종목 전환 아니면 탤런트 선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종목 특성에 따라서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20m 빠른 선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그 10m를 빨리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승전에 좋은 기록을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종목 특이적인 것들, 그다음 하계 종목에서는 적성이 안 맞지만 동계 종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수들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들을 프로젝트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김태한 그 전남 스포츠과학 센터장님도 좀 발표를 하실 건데 지역에 있는 센터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특화된 종목들하고 전부 연계되는 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창의 스포츠과학센터가 되면은 강원도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 경기도는 뭐 의정부에서는 스케이팅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라든가 설상 종목이 어디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집약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 베이스 센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동계 시설도 이렇게 쭉 집약시켜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산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이걸 찾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7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246억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거는 워낙 동계 스포츠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1년에 1,123억을 투자를 해요. 엄청난 투자죠. 이제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이제 그 김미옥 박사님이 했던 것들은 기존에 우리 것들 하면 한 20몇 억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아까 지역별 동계의 특성 지원비라든가 지역 센터에 대한 탤런트 선수 종목 그 선수 선발이나 종목 전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R&D 사업 같이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기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뭐 100억에서 200억 사이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100억은 넘어야 됐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좀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하는데요. 일단 동계 스포츠 과학 센터는 사실 평창 올림픽부터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창의 동계 올림픽 종목을 위한 그런 센터가 설립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 근거지에 올림픽 유산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 종목의 경제력 향상은 위한 스포츠 과학 센터. 그다음에 메달 획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동계 종목 선수의 맞춤형 첨단 스포츠 과학 지원 공간이 돼야 될 것 같고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형 연구 개발 테스트 베드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과학 시설, 전공별 연구자 연구, 선수 지원, 탤런트 육성, 코칭 교육이 가능한 그런 연구 기관. 그다음에 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해외 선수 및 지도자 교육 훈련 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고 동계 종목 지역 거점 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연간 100억에서 200억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학 입장에서는 현장하고 굉장히 교류해야 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과학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역할들을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번에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애물이 너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벽에 부딪힐 때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마라. 벽을 기어오르거든 벽을 뚫고 가든 벽을 돌아가든 방법을 찾아라는 굉장히 지옥 같은 말을 제가 영감을 받았는데 동계 올림픽 센터 저기 과학 센터를 지을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텐데 넘어서 그렇게 꼭 설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송홍선 실장님 발제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제를 들으니까 향후에 이곳 평창에서 동계스포츠과학센터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느낌, 그리고 숙제를 좀 많이 한 느낌. 조금 이따 토의 시간에 좀 세부적으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는 스포츠과학센터의 필요성 및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전남 스포츠과학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태환 센터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스포츠과학센터 센터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2022년도 평화포럼, 저 작년에도 21년도에도 본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 만들어주신 저희 한국체육학회장님 그리고 평창군님께 대단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발표할 자료 자체가 저희 동계 스포츠과학센터의 필요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스포츠 종목, 특히 동계 스포츠 종목이라든지 운동 특성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말하는 하계 스포츠와 좀 많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의 필요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동계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5개 종목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아까 송 실장님께서도 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노르딕 복합이라든지 스노우보드, 알파인 스키, 그리고 루지라든지 스켈리톤 등 한 15가지 종목이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노르딕 복합에 대한 선수는 없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르딕 복합 같은 경우에는 노르딕 스키부터 시작해서 점프까지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발휘가 되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특성 자체는 설상 종목의 경우는 거의 다 무산소 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산소보단 거의 무산소 운동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빙상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유산소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뭐 간단한 예를 들지만 김연아 선수가 했었던 피겨 스케이팅 종목도 상당히 유산소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 특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동계스포츠과학센터에 진짜 저희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창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실상 미래 스포츠 정책 및 지역 특성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을 했었고 사실 저희가 19년도 1996년도부터 7년까지 저희가 동계 유대회까지 무주 리조트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평창만이 아니라 동계 저희 유니버시아드를 기점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지원이라든지 국가대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만 더 빨리 됐었으면은 지금과 같이 이번에 동계 올림픽 때 그래도 좀 성적을 좀 냈지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대한민국 체육이 거의 하계 스포츠 위주로 선수촌 및 과학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체육 포커스 자체가 하계 종목 위주에 따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인기 종목 위주의 또 기업 스폰이 많이 들어가게 됐죠. 사실 지금 메달을 따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업 스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선수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하계 종목에서 저희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카바디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은 사실상 지원 자체가 되지 않는 종목들은 대한체육회라든지 이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제는 지원해주는 금액도 작고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말하는 공단 쪽에서 공동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축구협회지만 그래도 지원금 받아가지고 구단 운영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도 물론 동계 스포츠 쪽에 스키를 좀 계속 했었고 지도자 생활을 했었지만 이런 인기 종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계 종목 15종목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패널들이나 아니면 지금 청취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이 동계 스포츠라든지 그리고 또 하계 스포츠라든지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 저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학 기술을 통한 동계 종목 경기력의 향상에 있습니다. 앞서 송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학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는 과학이다. 그러나 과학은 돈입니다. 돈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과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땅 파서 모든 것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적인 게 들어와야지 저희들도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선수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선수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필요하고 만들어진다면 이 기관 자체도 선수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 구축 자체가 동계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특성화 스포츠 과학 지원 센터로 구축되는 것을 저는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지원 시스템 구축 자체는 동계 종목 엘리트 출신 연구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책과학원에 밀착 지원팀도 있고 차세대 지원팀도 있습니다. 선수들 대표팀들을 지원하거나 했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저희 과학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밀착 지원팀에 계시는 연구진들이 얼마나만큼 그 종목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선수 및 지도자들한테 다가가면은 선수 및 지도자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과학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선수 출신이라든지 그런 연구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모자르지만, 조금은 공부만 한 사람보다는 모자르지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었을 때에 대한 효과 자체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 지원의 경우는 동계 종목별 특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빙상 종목 및 설상 종목,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성, 그리고 과학 지원의 시스템이 부재 자체가 저희가 이번에 저희 전남 스포츠 과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한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심리생리 역학 트레이닝 컨디셔닝 자체를 한 번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나씩 뜯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전체를 다 지원했더니 이쪽에서도 금메달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다 얻었습니다. 따라서 동계 종목 같은 경우도 분야별로 하나씩만 지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 통합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루지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컬링이라고 하더라도, 컬링이 사실상 유산소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은 전술적인 면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통합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략 분석 및 기술 분석이 확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계 종목 특성상 스키라든지 알파인 스키라든지 아니면 스노우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길이가 거의 한 1.3km 정도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게이트를 넘어야 되는데 그 게이트를 어떤 각도로 넘어야 되고 저희들이 앵글레이션, 디클레이션 자체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은 경기 기간에 따른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을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동계 스포츠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저희들이 동계 쪽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월? 3개월에서 3개월? 저희 한 100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국내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훈련을 했다면은 나머지 260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대표 팀들이야 해외 전지 훈련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해외 전지 훈련을 못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에서 제시할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평가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인들도 포함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스포츠 과학센터가 되었으면 한다. 즉 동계 종목 생활체육인이라든지 동호인들을 위해서 기술 및 체력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관심 종목에 대해서 엘리트화 되는 클럽에서 엘리트화되는 그러한 현실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성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 구성원들의 전문성 자체는 종목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즉 동계 종목은 조금 많이 특성이 좀 있습니다. 스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노보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빙상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연구진들을 뽑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로 뽑을 거라고 예상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지원금이 한 나타나 있는 평가 보고서에서는 한 27억 1년에 27억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뽑히는 연구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선수 출신들이라든지 이해도가 높은 연구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성입니다. 거기서 스포츠 과학센터는 아까 전에 송홍선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그 사진이 이번에 지금 동계올림픽 때 저희 윤성민 선수가 그 하이바 지금 헬멧 이상한 거 띄고 했죠.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왜 루지나 스켈레톤을 하는데 머리를 들고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누워서 보는 안경이 있습니다. 테레비를 누워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안경을 반대로 끼워 놓으면 머리를 더 숙일 수 있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공기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낮출 수 있는 저 안에 헬멧 보호 장비 안에 그걸 집어들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저는 조금이라도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성입니다. 그래서 운동기술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 과학이 사실상 적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융복합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화를 이룬 스포츠 과학 지원을 통해서 선수 및 지도자들의 니즈를 만약에 충족시킨다면은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사실상으로 저희 동계 체육 그리고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한 하나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는 2019년 자료입니다. 19년 자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동계 종목 등록 선수가 약 1,900명이었는데 지금 한 6,000명 정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는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스피드 빙상 종목은 한 국가대표 선수는 한 50명, 아이스하키하고 컬링 해가지고 해서 한 110명 정도의 국가대표가 있고요. 설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94명에서 약 200명 정도가 저희 국가대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교로 갈수록 인원들이 더 많이 적어지고 거기서 봅슬레이 스켈리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교 즉 대학교에서는 33명 정도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1명 정도의 선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사실상 이 봅슬레이 스켈리톤이나 루지나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것들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고등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좀 저는 그 발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하계 종목을 하다가 이제 전향을 해야 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를 대상으로 봅슬레이 스켈리톤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뭐 랍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다 지금 러시아 친구들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해서 저희 전남 선수로 뛰고 있는데 내일 모레 열릴 동계체전에서도 저희 선수가 뛰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선수 그 랍신이라는 친구가 이제는 저희 이제 바이애슬론을 하게 되면은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하고 한 바퀴 차이가 나도 잡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능력이 좋습니다. 나이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저희들도 그런 선수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선수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자체는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지원에 따른 효과, 즉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해외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창 자체가. 그리고 국내 동계 스포츠 동호인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체계화된 경기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은 저희가 2021년도 저희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 즉 전남 스포츠 과학센터가 얼마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잠깐만 봐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지원을 위해서 저희 국민들과 그리고 저희 도민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모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도 엘리트 선수들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 만들어주신 저희 체육학회장님과 평창 선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환 센터장님, 지금 지역 스포츠 센터, 그러니까 전남 스포츠 센터를 실제로 이제 센터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발제자분께서 이제 동계 스포츠의 지도자를 이제 경험을 하셔서 동계 스포츠 센터가 향후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이준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의 이준희 교수입니다. 먼저 발표 전에 이 동계 종목을 학교에서 또 가리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설립이 된다는 거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발제를 해주시는 송홍선 실장님과 김태환 센터장님께서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해서 저는 의과학 연구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의 설립 목적은 첫 번째 경기력 향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상과 질병의 예방, 세 번째 재활이 되겠습니다. 동계 스포츠는 이 운동 상해율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설상 종목 같은 경우는 격투기 종목과 거의 비슷한 상해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상해를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또 상해를 입은 선수들을 재활을 잘 할 수 있다면 극도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맥켈린이라는 학자는 일찍이 4가지 스텝으로서 상해를 예방하는 단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상 문제의 범위 설정. 두 번째, 부상의 원인과 기정 한립. 세 번째 스텝으로 예방 조치의 도입. 네 번째로 A단계를 반복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는 4가지 단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단계를 정리를 해보면 스텝 1은 경기력의 분석, 물론 생력학이나 생리학이나 심리학 등 모든 분야를 합친 경기력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고요. 스텝 두 번째는 경기력 향상 훈련 모델 개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으로는 경기력의 재측정, 네 번째 스텝으로는 이것을 선수에게 적용해서 현장에서 선수가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의 시설입니다. 네,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고요. 체력 측정 시설, 체력 훈련 시설, 그다음에 진단 및 치료 시설, 의무실이 되겠죠. 재활 훈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맞는 연구소에는 연구원, 체력 측정 시설에 역시 연구원이 필요하겠고요. 체력 훈련 시설에는 스트렝스 트레이너, 체력 트레이너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의무실, 저희 진천 훈련원에도 의무실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또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의무 트레이너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의무지원 행정조직입니다. 네, 의과학부, 이건 하나의 행정조직이고요. 의과학부 밑에 의과학위원회,
예. 의과학위원장, 의과학부장, 협력병원장, 연구소장. 여기서 뭐 의과학위원장이나 의과학부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집행과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보직이기 때문에 또한 의무지원그룹, 트래블링 팀 피지션이라고 제가 명칭을 불렀는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단체의 의과학 책임자 그룹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따른 협력병원 그룹, 검진, 지역병원, 외상센터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협력병원 그룹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학 연구소나 기타 지역의 또 체육정책과학원 등 기타 지역 체육과학센터 등의 협력 연구소들이 필요할 거고요. 자문그룹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래블링 팀 피지션의 하나의 예를 들면 본 사진은 그 평창올림픽 바로 1년 전에 그 테스트 이벤트 때 사진입니다. 요 그룹들의 사진을 설명을 드리면 한 그룹은 페트롤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EMT 119 구급대원이죠. 또 한 그룹은 의사 그룹입니다. 요 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예. 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왜 필요했느냐? 예. 정선 알파인 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굉장히 스타트 지점에서 피니시 지점까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뭐 빙상장이나 아이스하키장처럼 의사가 한두 명 제한된 공간에 있어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선수가 다치고 언제 어디서 선수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스타트 지점부터 피니시 지점까지 여러 곳에 조를 짜가서 EMT와 페트롤과 의사가 한 조를 이뤄서 그룹을 짜서 근무를 했고요. 실제로 평창올림픽 때는 요 그룹 인원의 한 3배 정도의 인원이 더 일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의사들이 그러면은 뭐 EMT나 페트롤 같은 경우는 물론 페트롤이야 당연히 스키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스키를 이제 좀 잘 타겠죠. 그런데 EMT나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들이 다쳤을 때 투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로 투입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올림픽 전부터 한 3년에서 4년 전부터 매년 저희가 이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 의무분과에서. 그래서 용평 그 세션, 그 다음에 이 정선 알파인 센터 이쪽에서 훈련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의무분과 일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베이스 캠프 의무 지원 시스템입니다. 선수촌 의무실이라고 일단 명명을 했는데요. 예. 이 연구소, 이 센터, 이 동계 스포츠과학센터에는 이 스포츠 의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차 진료를 하고 또 재활을 하고 또 재활 후에 복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고요. 또는 경기 전에 검사, 피지컬 검사죠. 그 다음에 국제 경기의 의무 등록 등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이나 카다, 와다와의 협력을 통해서 도핑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이스 캠프 의무 지원 시스템에서는 두 번째로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포츠 의과학 연구, 뭐 논문이나 기타 학술대회 등을 개최를 하고요. 또 대학 연구실 등 각 또 지역 스포츠 센터와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력 분야, 하나는 의과학 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기력 분야를 살펴보면 역학, 생리학, 심리학 등을 연구를 해서 그 기타 외국의 그 어떤 선진 기술이라든지 훈련 방법을 도입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도 굉장히 이제 러시아가 되고 있는 비디오 분석 기술 등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체력과 기술 훈련 방법의 어떤 개발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과학 안전 분야입니다. 부상에 관련 연구를 하고요. 부상의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매뉴얼을 작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경기 의무 지원에 대한 규정, 또 안전에 대한 또 도핑, 특히 요즘 같은 팬데믹 시기에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한 예방하는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한 예를 든 건데요. 해외에 이제 우수한 선수들, 연구 분야에서 외국의 선수들과 이제 국내의 선수들의 어떤 그 근력이라든지 뭐 유산소 능력, 뭐 무산소 능력, 또 유연성, 평형성 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예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한 예인데요. 예.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그 선수들의 언제 어떻게 어떤 시기에 그 근력을 키울 것인지, 스피드 능력을 키울 것인지, 유산소 파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입니다. 예. 뭐 지도자 연수 교육이라든지 의무 지원 워크샵 같은 것들을 이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에서 주최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IOC나 WTA 등 국제기구의 의과학위원회와 업무 협조를 해서 와다와 카다 등들과 또 협조를 해서 반도핑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본 포스터는 그 2014년에 IOC에서 스포츠 인저리와 질병에 대한 그런 세미나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다음은 협력 연구 그룹입니다. 각 종목 관련 연구 진행 중인 각 연구소와 협력을 체결하고 역학 생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연세대 스포츠 의학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IOC 공인 연구소로 되어 있고요. 스포츠 정책 과학이라든지 각 지역의 스포츠 과학 센터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협력 병원 그룹입니다. 검진병원, 외상센터.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캠프, 베이스 캠프, 훈련 캠프와 경기장과 이제 최단 거리에 있는 병원들, 그 다음에 이제 외상센터들이 되겠고요. 의무지원병원 같은 경우는 대회 이제 의무지원 의사들을 파견합니다. 보통 대회 때 이제 의무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의사들이 보통 이렇게 병원을 잘 비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많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협력 전문가 그룹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을 해서 뭐 각 그 슬관절, 뭐 고관절, 척추, 수부 뭐 주로 이제 그 관절 부위에 아무래도 부상이 많이 있겠죠. 동계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골절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응급의학이나 내과 아까 뭐 영양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도핑 이번 올림픽에서도 도핑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특히 수술 등의 3초 진료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이 병원을 파견하거나 그 환자를 그 선수들이 인저리를 입었을 때 보냈을 때 어느 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병원을 협력 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의무위원장이나 팀 주치의 또 코칭 스태프들과 이 한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예약 없이 선수가 상해를 입었을 때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건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인데 앞서 두 분 발제자들께서 또 얘기도 해주셨고 굉장히 지금 스포츠 정책 과학원을 밑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지금 한 11개, 10여 개 정도의 그 스포츠 과학센터를 유기적으로 저희가 관계를 맺어서 이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앞서 발제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역에 있는 이 스포츠 과학센터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2018년도 국가별 그 메달 집계고 중간에 있는 도표가 이제 방금 이제 끝난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의 그 메달 집계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1위의 노르웨이 이 국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 노르웨이 국가는 평창 때도 뭐 금메달 수도 그렇고 메달 수도 그렇고 당연히 1등을 한 나라입니다. 이 노르웨이라는 국가는 인구가 500만이고요. 굉장히 동계 종목의 강국입니다. 앞서 제가 이 노르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를 또 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만큼 굉장히 이 동계 종목에 그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노르웨이 사람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스키를 신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크로스컨트리 쪽이나 바이어슬론 쪽 그 운동 종목에 굉장히 강국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일본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평창 때는 이제 평창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메달 수도 좀 좋았고 금메달 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16위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3등을 했었죠. 중국도 이제 자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각 종목에 걸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뭐 김태환 센터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투자가 없이는 이 동계 종목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지금 이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가 혹시 언제 열리고 안 열리는지 여기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예, 2017년에 열렸다가 안 열렸습니다. 원래 2015년도에 열렸었어야 되는 거를 그 OCA에서 그 올림픽 전해, 동계올림픽 전해 아시아 경기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 전에 열자 해서 2017년도에 삿포로에서 마지막으로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올림픽을 했으니까 2021년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동계 종목은 물론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많은 지원과 이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안 게임도 차기 대회도 지금 정해지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본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요. 일본이 평창 때 11위, 금메달 수는 13개. 그 다음에 이번 베이징 때는 금메달 수 3개, 18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골고루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골고루 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에서 열렸을 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모든 메달이 다 지금 빙상에 몰려 있었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르웨이의 그 올림피아 토펜, 특히 오슬로 스포츠 트라우마 리서치 센터는 이 베이스 캠프 훈련장과 1차 진료 의무실, 연구소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예, 이게 사진 전경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구 500만의 이 노르웨이 국가는 나라의 전체 길이가 2,500km로 굉장히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점 연구소와 학교, 그 다음에 이 과학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협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조감도인데 보면은 훈련센터, 뭐 연구소, 재활센터, 뭐 치료실, 의무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베이스 캠프 훈련장과 1차 진료 의무실, 연구소가 합쳐진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메디컬 클리닉이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송홍선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굉장히 동계 종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ISS 저희 그 스포츠 정책과학원이 한중일로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먼저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저희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CISS를 만들었고, JISS는 사실 굉장히 후발주자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과 의무실, 연구소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메디컬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립 진행 방향 및 제언입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선진국의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각국의 이제 리서치 센터를 견학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문체부와의 협의체, 재원 확보를 해야 되겠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강원도에서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창 올림픽의 어떤 레가시가 연계가 돼야 되겠고요. 각 대학의 스포츠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런 기관들과 교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거리 의료기관과의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동계와 하계 올림픽을 연 나라들은 우리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평창 이제 4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이러한 나라에서 바로 이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는 올림픽의 유산으로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의과학 분야에 중점을 많이 둬서 이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심장이 이곳 평창군입니다. 평창군인데 앞으로 이제 동계 스포츠 과학의 메카로서 성장을 하려면 이 의과학 지원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역사를 경희대학교 이준희 교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DNAP 기반의 동계 스포츠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 대구 테크노파크 스포츠 첨단 융합센터 이재훈 센터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이 나오시죠. 스포츠 첨단 융합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원을 했다고 그래서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이재훈 센터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마지막 발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제를 하게 해주신 평창 군수님과 한국체육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구 테크노파크 스포츠 첨단 융합센터는 스포츠 과학센터와 다르게 산업 육성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거점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2017년에 저희가 이제 센터 건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달에 저희 센터가 이제 건립이 완공이 돼서 산업 육성 기관으로 하나의 영남권 허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이제 스포츠 산업, 전통 스포츠 산업,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융복합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거기에 플랫폼과 결합하는 부분들이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게 스포츠 과학과 첨단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스포츠 산업의 변화 그리고 이제 스포츠 공학의 측면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학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스포츠 용품 산업인데 이제 스포츠 용품이 나가야 되는 새로운 혁신 모델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고요. 저희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포츠 산업, 이 디지털 융합 분야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혁신 자원, IT, 메카트로닉스, 섬유, 의료, 콘텐츠, 방송 이런 혁신 자원과 결합해서 스포츠 융복합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의 하나의 스포츠 과학, 스포츠 첨단화를 리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국내 중소기업의 어떤 제품의 품질의 고도화, 첨단 과학화 그리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서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을 하고 그리고 전주기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IT, 섬유, 의료, 콘텐츠, 방송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새로 만들 수 있고 스포츠 용품을 비롯해서 과학화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의 하나의 키워드 중에 첨단화입니다. 첨단화 부분은 이제 툴, 이퀴먼트, 시스템 이러한 장비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산업화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과학화입니다. 실제로 스포츠는 경기력 향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휴먼이라는 알고리즘 모델과 데이터, 플랫폼 이러한 부분들이 과학화 영역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동계 스포츠에서 스키 동작이라든지 이러한 바람모의 영향을 통해서 마찰 개수 그리고 골프공 같이 어떠한 이제 저항, 딤플 개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과학화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과학화 영역에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공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실제로 공학에 많이 쓰이는 부분은 장비, 분석 시스템,
툴 개발, 판정, 표준 개발, 시설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 공학을 통해서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에 필요한 장비, 도구, 소재, 디자인 개발 이러한 학문을 하나의 스포츠 공학이라고 기계저널에서 좀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용품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0.01초를 다투는 스피드 경기, 동계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툴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어떤 자세 분석이나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서 이런 공학적 개선을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나아가서는 경기력의 기록 단축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 그리고 판정, 관람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대응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 산업이라고 근데 실제로 스포츠 용품 산업은 스포츠 산업의 43%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R&D 투자는 1.2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선진국에 비해서 4년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용품이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둘 거냐, 개선해서 어떻게 해서 선진국화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용품이 실제로 품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제품화되고 국산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분석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저희는 풍동 실험이라는 하나의 분석 툴과 그걸 데이터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상품 기획 단계부터 분석, 소재, 설계 디자인, 제작 실증까지 보통 실증에서는 스포츠 과학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되고요. 상품 기획부터 분석은 산업육성센터, 저희 대구의 스포츠 첨단 센터와 스포츠 과학센터가 같이 연계해서 풍동 실험 분석을 통해서 세계적인 제품들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스포츠 산업진흥센터 1층은 8m 공간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 풍동 부분은 저희가 2023년에 저희 구축을 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 2020년부터 계속 그 풍동에 대한 설명과 산업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풍동은 인공적인 바람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바람의 마찰 계수, 그러니까는 스포츠 용품과 마찰 계수를 분석해서 디자인, 소재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개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풍동 실험에 가장 많이 쓰였던 게 항공용, 건설, 토목, 자동차에 많이 씁니다. 다만 이런 스포츠 풍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 일본의 츠쿠바 대학에서는 풍동 실험을 통해서 볼튼공이라든지 스키복 부분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 가면은 풍동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라든지 그 레이싱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풍동 실험의 어떤 주요 핵심 기술이라면 CFD, 전산 유체 역학, 실제로 말하면 그 컴퓨팅해서 센싱과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가상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약간의 어떤 CFD에서 불가능한 오차 부분들을 윈드 터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자전거나 헬멧, 고글, 안경 이런 부분들도 이런 풍동 실험을 통해서 품질을 고도화하고 고급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계 스포츠, 용품, 모터 스포츠, 아웃도어 이런 부분들이 풍동 실험에 앞으로 이런 용품 산업들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툴이 되고 앞으로 갖춰가야 되는 산업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풍동 실험실에 나오는 기업 제품군과 스포츠 과학센터,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 연결을 해야지 실제로 경기력 향상,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풍동 실험 관련돼 가지고 사전 기업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풍동 실험에 제일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풍동 실험 그냥 생각하면은 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교량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풍동 실험을 사례를 토론해서 이제 기업 수요 조사를 하니까는 이러한 고부 가치와 어떤 품질 개선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필요한 걸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고부가치 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연구 개발, 디자인, 소재 이러한 어떤 수요에 대한 니즈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더욱이라도 스포츠 용품이나 아웃도어 의류에도 상당히 높은 이제 수요가 나왔습니다. 풍동 실험의 대상군입니다. 실제로 풍동 실험은 그 스포츠 용품 산업뿐만 아니라 섬유, 아웃도어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안경의 국내 80%를 안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동 실험을 통한 마찰 계수를 조정을 해서 해양 스포츠도 할 수가 있고요. 동계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스포츠 시설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안전망 이런 부분들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 스포츠 첨단 융합센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관을 했습니다. 앞에 2021년에 10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가 투자해가지고 총체로 총 6층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이제 ICT나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하고요. 전문 인력 양성은 저희가 경일대 스포츠 대학원과 함께 같이 대학원이 3층에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그 체육인들 그리고 체육협회 하고 해서 어떤 분석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창의 공작실이라든지 시민체험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화에서 전문 기능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 풍동 실험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스포츠 플랫폼의 어떤 상하견 필드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재 디자인 개발실 인증 사용성 평가 가장 기초적인 풍동 실험 시설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동 지원 사업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중기부의 이제 제품 고급화 부분을 이제 문체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 사업에서 제가 런칭을 해가지고요. 이런 풍동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 분석 및 그리고 제품의 어떤 특성 그리고 개선 방안 이런 걸 제시를 해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아마 동계 스포츠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풍동 실험에 대한 규격이고요. 나중에 이러한 풍동 실험과 CFD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동작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동계 스포츠나 이러한 스포츠 영역에 저희가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입니다. 물론 어떤 공기적 역학의 향상, 특히 풍동 실험의 자전거라든지 스키복, 그리고 봅슬레이에 들어가는 어떤 역학 기술 적용, 그리고 축구공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스포츠 공학과 풍동 실험을 통한 스포츠 공학을 통해서 저희 산업을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정경입니다. 저희 센터의 조감도인데요. 한번 대구의 수성 알파시티에 오시면은 이런 산업진흥기관, 육성기관, 저희는 스포츠 과학센터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제품들을 분석해주고 테스팅할 수 있고 이러한 같은 공동 연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향후 평창에 설립될 동계스포츠과학센터와 대구 테크노파크 스포츠 첨단 융합센터가 연계를 하면 오늘 발제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시너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자분께서는 좌장분하고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좌장은 한국체육대학교 박채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임충훈 교수님, 그리고 경기대학교 서일환 교수님, 그리고 BOK 주식회사 김봉민 대표님, 그리고 오늘 한 분이 자리를 못 하셨는데 영상으로 경희대학교 정현철 교수님께서 같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급해서 속히 진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박채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40분부터 토론이 시작돼서 저희 네 분의 토론자들을 모셨는데 시간 관계상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그 동계 스포츠 과학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정현철 교수님, 경기대학교 서일환 교수님, 서울대학교 임충훈 교수님,
BOK 주식회사 김봉민 대표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 경희대학교 정현철 교수님께서는 줌으로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이 가능하실까요? 네, 정현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는데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로 저희 토론 첫 번째 토론자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의 정현철입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럼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발제 내용에는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및 전문성, 발전 방향, 그리고 DNA 플랫폼 기술을 통한 동계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동계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이 기후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스포츠의 과학적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 내용들 중에서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기능과 역할에서 송홍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사람이 중요하다 또는 선수 코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 탤런트 아이덴티피케이션과 같이 선수 발굴을 하고 탤런트 디벨롭먼트, 선수를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김태환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는 어떤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그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라고 만든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 즉 과학자나 이 연구 인력들이 그걸 움직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뀌고 또 뭐 연구진들이 바뀌다 보면 어떤 통합적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사람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통섭적인 접근을 위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스포츠 과학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리학, 역학, 심리학 이러한 것들이 기초 베이스로 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도 그 스포츠 과학 쪽, 생리학 쪽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면 생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봉착하는 점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통섭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이 선수나 지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나 지도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과학적인 용어, 설명으로 인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통합 시스템 안에서 이 쉬운 용어와 언어로 해서 선수들과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송홍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선수 코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프로팀이나 국가대표를 가르치는 지도진은 전체 중에 10%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에서 90%가 되는 지도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도하는데 이 초등학교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 중학교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생, 프로, 엘리트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들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장기 선수 발달 프로그램, 즉 롱텀 애슬리트 디벨롭먼트과 같은 장기 선수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프레임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스포츠 포 라이프라고 하는 곳에서 롱텀 디벨롭먼트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어렸을 나이, 즉 액티브 스타트부터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액티브 라이프까지 쭉 어떻게 학생들과 선수들을 스포츠에 참여시키고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면서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은퇴 이후에도 어떻게 다시 생활체육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한 프레임워크들이 각 종목별로 특이성에 맞게끔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각 종목별로 그거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지금은 현재는 없어졌지만 체육영재센터라는 것을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체육영재센터에서 저도 그 안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체육영재센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체육영재센터 같은 것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같은 지역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 한다면 그 지역의 활성화도 만들어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저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현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현철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 정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즉 이들이 어울려져서 통섭적 접근을 위한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그리고 장기 선수 반달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경기대학교의 서일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서일환 교수입니다.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네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틀 전 폐막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들 15, 동 2개로 1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선 이곳 평창에서 열렸던 4년 평창올림픽 7위에서 14위로 하락하였으며 올림픽의 메달을 딴 대부분의 선수들은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됩니다. 꿈나무 육성 및 과학적인 훈련을 위해서 동계 스포츠과학센터는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 스포츠과학센터의 전문 인력 운영에 있어 동계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동계 종목 분석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스포츠과학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 광주, 대전을 기점으로 전국에 11개소 개소되어 있습니다. 지역 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선수 재활 시스템을 지역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운동 처방 시스템과 선수 재활을 위한 수중 운동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동 재활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지원금이 10%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스포츠과학센터는 꿈나무 육성, 과학적 훈련, 체계적인 지도, 맞춤형 재활 등 스포츠 과학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며 용품 개선 및 개발 차원에서도 진일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으로 무용화시키기보다는 예산 증액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곳 평창구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평창 동계 스포츠과학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 동계 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국가대표 및 동계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고 분석, 연구 등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계 스포츠과학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 스포츠과학센터에 연구소와 체력 측정시설, 체력 훈련시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의무실, 그리고 재활 훈련시설 등이 포함된 종합 스포츠 과학센터가 들어서기를 희망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일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일환 교수님께서는 네 분의 발제를 중심으로 하셔서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중요성과 빠른 설립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개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가 대학병원과의 협업 등 방향성 전환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저희 토론자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임충훈 교수님 토론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의 꼭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동계 스포츠 중심의 스포츠과학센터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평창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그 평창올림픽에서 남아야 하는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는 동계 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유산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이 동계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고서는 이 올림픽의 유산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 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이 스포츠 과학센터의 당위성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물론 중앙 정부 및 강원도 그리고 평창군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특히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금액의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서일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올림픽에서의 퍼포먼스가 저희가 기대한 만큼 올림픽 이후에 더 안 좋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과학센터의 부재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에 지원의 당위성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과학센터가 결국 그 마지막 발표하신 분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항상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모든 정책 및 이러한 것의 판가름을 그러한 잣대로 보고 계신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스포츠 과학이 갖고 있는 그 시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수익 확대의 그 측면에서 이 스포츠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나오는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이러한 부분을 측면에서 봤을 때 스포츠 과학센터의 역할은 단순히 엘리트 스포츠, 생활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의 확장 그리고 그거를 통한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까지 굉장히 큰 영역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대선 지금 한창인데 이제 대선 주자들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스포츠의 디지털 시대, 디지털의 전환 이러한 부분이 스포츠의 공약으로 거의 많이들 들어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초는 결국은 스포츠 과학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과학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그러한 우리나라의 조직은 어쨌든 스포츠 정책과학원과 그리고 스포츠 과학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 스포츠 과학이 기반이 됐을 때 그 스포츠 디지털 및 스포츠 AI, VI, AR, 빅데이터 등 그러한 영역으로의 발전이 결국은 스포츠 과학센터를 중심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임충훈 교수님께서는 올림픽 유산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지원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스포츠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4차 혁명 시대에 걸맞는 것들과 맞물려졌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진짜 시간 관계상 제가 그 7시에 끝내야 된다는 강박감에서 마지막 토론자 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 BOK 주식회사의 김봉민 대표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운동의 가치를 비즈니스하는 PTS 마케터 BOK 주식회사 김봉민 대표입니다. 먼저 열심히 준비하시고 좋은 내용 주신 네 분의 발제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23년 동안 피트니스 산업에서 트레이너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 300개가 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마케팅, 운영관리, 경영관리,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작년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국립경상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약 2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약 3,000평 규모의 헬스, 수영, 그다음 필라테스, 체형 측정 연구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자체인 진주시와 그리고 국립경상대학교 학생들, 임직원들의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험으로는 인천 선악 병기장에 직원들의 대상으로 마케팅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스핏이라는 새로운 신개념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빙상에 넘어지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신발을 제작하고 음악과 화려한 조명에서 피트니스 프로그램에서 줌바나 댄스, 필라테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선수들의 육성과 기능과 발전도 중요하긴 하나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과 일반인들이 동계 스포츠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많은 동계 스포츠의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그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께서 매번 말씀해 주시는 커넥티드 업. 어떻게 보면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선수들의 육성과 기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인들과의 연결로 해서 성장한다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스포츠인이시고 피트니스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커넥트업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동계 종목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24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희 동계스포츠과학센터는 전문가 중심으로 하계 스포츠 종목과 함께 동계 스포츠 종목의 관심과 국민들에게의 저변 확대, 4차 혁명 시대에서 부응하는 스포츠 과학 시스템의 도입, 활용, 적용, 그리고 동계 스포츠가 가능한 지역 사회에서 동계 스포츠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동계 스포츠 선수 발굴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산업의 활성화가 기초가 될 때,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네 분의 발제자분들,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 심성섭 부회장님, 그리고 평창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